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같이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신 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 기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246항에 있는 기도입니다. 어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 하고 또 이웃 인간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생태계,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음, 오늘 저랑 같이 토마스 베리의 삶과 생태 사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선 지금 생태 위기 심각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생태 위기 할 때 지금 어,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생태 위기를 얘기할 때 원인이 뭐냐, 대책이 뭐냐 할 때, 아,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문명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아마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제일 큰 단어죠. 문명은 이제 모든 거죠. 우리들의 사고 방식, 우리들의 생활 방식, 그 모든 게 이제 문명인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산업 문명 방식인 것이죠. 이런 산업 문명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날과 같은 환경 파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럼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은 문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명이라는 것은 사고방식, 생활방식이죠. 우리 모든 것을 바꿔야만 이 생태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생태문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삶의 방식은 산업문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생태문명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문명에 다들 들어가 있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17세기부터 서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명 형태고 인류에게 유례가 없는 물질적 혜택을 주는 그런 문명이죠. 이 문명에 들어가면서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계관이 바뀐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사고와 판단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신이 그 진리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 세계관. 그전에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원론적 세계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 그전에는 좀 통합적 세계관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원적 세계관,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세계관, 그 환원적 세계관이 이제 과학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과학과 기계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지금 산업 문명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 문명을 우리가 한 2, 300년 지내고 있는데 이 문명의 후유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하나는 빈부격차. 산업 문명을 시작할 때에는 잉여 생산물이 가능했기 때문에 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에요.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서 부자는 굉장히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물 부족, 사막화, 생물종의 멸종 이런 것이 산업 문명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극한에 다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 문명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지금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으로 맨 앞에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이 그 환경 파괴 문제를 이렇게 사회 문제화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다 아시죠? 그, 그 당시에 DDT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DDT 사용이 아,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DDT 많이 뿌렸는데 그 DDT 만든 사람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것에 그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거를 문제 제기했던 분이죠. 그 다음에 그 레이첼 카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어, 린 화이트라는 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분이 1967년에 그 우리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글을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수록을 하는데 아, 이분이 그 생태 위기 문제를 좀 문명사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럴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 위기는 이분이 이제 문명사학자인데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엄청난 규모의 환경 파괴는 이 산업 문명 이후로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산업 문명이 이렇게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근본적으로 그 문명 뒤에 어떤 정신적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교의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분 글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게 되고 어떤 그리스도교에도 생태신학적인 논의가 촉발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그 글에서 그리스도가 대체로 이제 생태 파괴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교 안에 성 프란치스코는 생태 친화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분 글 맨 마지막 문장이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 보존 운동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분 글이 1967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12년 후에 1979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운동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시죠. 이분이 좀 이분의 글이 생태 문명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 제목에 보면은 우리 보통 환경 문제냐 생태 문제냐 이런 표현들을 좀 섞어 쓰고 있는데 이분은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생태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환경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글에서도 그렇고 그 인간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환경의 문제는 환경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인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문제는 인간에게 다시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양 말에는 그 인간이면 인간이고 환경이면 환경이지 인간과 환경을 같이 아우르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착안한 표현이 생태라는 표현인데 생태는 원래 이제 그 생물학의 한 부분인 어떤 생태학, 무슨 곤충 생태학 이런 거에 썼던 표현인데 그거를 의미 확대해서 인간과 인간의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그 형용사형을 만들었는데 our ecology crisis라고 그래서 그 에콜로지의 형용사형으로 에콜로직이 됐어요. 에콜로지의 그 형용사형을 이분이 처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것의 형용사형을 에콜로지칼이라고 쓰죠. 이분이 이런 식의 표현을 처음 썼다는 면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자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환경 파괴 위기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얘기한 사람은 마크 라이너스가 6도라는 책을 썼어요.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서 우리의 미래라는 이 책이 그 2008년이면 조금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책만 나온 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동영상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나오자마자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또 KBS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고 그랬던 책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에 관한 모든 전 세계 학자들의 논문은 요 IPCC.ch라는 요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쉽게 잘 쓴 책은 조천호 박사가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 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천호 박사가 이런 쪽에 강의를 잘 하시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 이유라는 거죠. 여기 IPCC 홈페이지에서 저도 다운로드 받은 건데 이게 지구 온난화 가스예요. 걔네들이 그전에는 다 안정돼 있었는데 요 19세, 20세기부터 쫙 올라가죠. 이게 지구 온난화 가스인 것이죠. 어떻게 될 거냐? 지구 온난화 상황이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2, 3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거는 1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2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3도, 4도, 5도, 6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산에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구 온난화의 휴유증인 거죠. 근데 만약에 3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지금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존 열대우림인데 그 아마존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나고 화재가 나서 숲 전체가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또 지구를 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서 4도 올라가면은 전 세계 산맥에 빙하와 눈이 사라진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5도가 올라가면은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상하는데 지금 그래도 살기 좋은 데가 온대지방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이쪽이 이제 온대지방인데 이쪽이 너무 더워져서 중국은 그 위에 있는 러시아를, 미국은 그 위에 있는 캐나다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 그다음에 6도가 올라가면 이제 엄청난 대멸종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2도 안에서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프란츠 교황님도 2015년에 배치 찬미 발서를 발표하셨죠. 그거는 2015년 12월에 파리 회의에서 이 기후 문제를 갖고 전 세계 정상들이 아, 온난화가스 줄이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명 형태를 바꿔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2050년에는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멸종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도넛 경제 형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죠. 뭐 합성 생물학, 초지능 기계, 전쟁, 기후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아, 지구 멸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마스 베리 얘기가 그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셔서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토마스 베리 사진이고요. 이 사진들이 이제 토마스 베리가 좋아하는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도 좋아하시고 이런 사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마스 베리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분은 이제 브라이언 스임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메어리 오브 터커라는 토마스 베리 제자들이죠. 저도 아까 소개할 때도 이 사진 나왔는데 제가 토마스 베리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베리가 쓴 책 중에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사인을 제가 받았는데 to John Lee in appreciation of your visit to the hill country of the Southern Appalachians. 토마스 베리, January 1999. 토마스 베리가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는 당신 태어난 곳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찍고 이제 사인 받은 건데 토마스 베리한테 사인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토마스 베리는 꼭 이렇게 사인하면서 아, 우리가 만났던 장소하고 시간을 꼭 적으시더라고요. 장소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아팔라치아 산맥의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1999년 1월 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미사는 못 가고 나중에 이제 안식년을 한 다음에 이때가 2014년인데 그 묘지를 갔었어요. 그 묘지는 미국의 그 버만트주에 그 그린 마운틴 모나스트리라는 토마스 베리하고 다른 수녀님들이 세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이렇게 묻혀 계시고 저하고 이제 토마스 베리 또 다른 제 제자자 데니스 오하라 교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찍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프란치스코 성인 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토마스 베리에게 기증한 상인데 거기에 있고 여기 이제 토마스 베리 묘지석이에요. 네, 묘지석에 토마스 베리 CP는 예수 고난이라는 뜻이고 1914년 11월 9일 날 태어나셔서 2009년 6월 1일 날까지 사셨어요. 근데 묘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적어놨어요. 그 내용은 전 우주가 신성에 참여하고 있고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인데 토마스 베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표현이에요. 그거를 당시 묘비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 상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 조각가가 그래 프레데릭 프랭크라는 조각가인데 그분이 이 토마스 베리에게 이 조각상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프랭크도 토마스 베리의 추종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철제 조각상을 나의 동시대인 중 가장 고귀한 불멸의 영혼의 화신에게 바친다. 토마스 베리의 삶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파괴할 수 없는 인간 정신, 이 시대의 모든 어리석음과 잔악함에 맞선 인간 지혜의 승리를 증언한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 토마스 베리라는 거죠. 토마스 베리가 그래도 한국에 소개가 잘 돼가지고 그분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1988년에 The Dream of the Earth라는 지구의 꿈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2013년에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Befriending the Earth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게 91년에 나왔죠. 이게 2006년에 신생대로 생태계로 번역이 됐고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거는 2008년에 우주 이야기로 번역이 됐고 또 그레이트 웍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건 위대한 가업으로 번역이 됐고 또 이브닝 소스라는 책도 있는데 2015년 번역이 됐고 또 크리스천 퓨처 앤 더 페이스 오브 어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미래와 지구의 운명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벨이 전기가 2019년에 나왔어요. 2009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10년이 걸려서 이제 이분 전기를 썼는데 그 메오린 터커라는 예수님 그쪽 토마스 벨 제자가 했죠. 근데 그것이 2023년에 그, 어, 그 토마스 벨이 평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쓴 건 아니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 토마스 벨이가 자기 사상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 큰 어떤 보금자리가 됐던 데가 여기 리버데일 센터라는 허드슨 강변에 있는 그 리버데일 센터 집이고 그 앞에 있는 큰 오크트리인데 그 사진 이거 토마스 베리가 제일 좋아했던 데죠. 그리고 토마스 베리의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들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트 있는 모습들 항상 웃는 모습 이런 게 토마스 베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베리가 이제 여러 추종자들이 하여튼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어리 에프런 터커라는 그 토마스 베리는 그 아시아 사상을 가리킨 교수인데 그분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종교 사상가, 생태 사상가 이런 좀 더 큰 범위를 다뤘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 제자들 중에 그 그리스도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 유학을 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 메어리핀 터커의 제자 터커는 토마스 벨이 제자인데 전공이 유학이에요. 유교. 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공부하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토마스 벨이 사상을 펼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버드에서 그 종교와 생태학이라는 그런 그 포럼을 하고 모든 종교하고 이제 이콜로지하고 연관된 책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 종교학에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예. 토마스 베리, 메어른 터커 그리고 이제 존 그림이라고 두 분이 부부시죠. 두 분 다 토마스 베리 제자예요. 근데 이분은 유학을 공부했고 존 그림은 토마스 베리가 뭘 공부하라 그랬냐면 샤머니즘을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샤머니즘이 전공이십니다. 두 분이 부부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 토마스 베리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브라이언 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인데 토마스 베리한테 큰 영향을 받아서 그 과학이 뭔지 과학 철학을 좀 지금은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분 얘기는 조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베리 제자 중에 신학을 하는 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던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으로 토마스 베리 사상을 이어받는데 토론토 대학교 안에 생태신학 학위 과정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토마스 베리에 대한 논문들이 이분 지도하에 많이 나왔죠. 저도 이분한테 학위를 했는데 제 논문 제목은 이겁니다. Trojan Asian Eco-Theology in the Context of Thomas Berry's Cosmology라는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에서 안에서 우주론의 맥락 안에서 아시아의 생태 신학을 향하여라는 이런 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토마스 베리에 대한 그 자료들이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토마스 베리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 토마스 베리 오르고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토마스 베리 일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토마스 베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메어리 어블린 터커가 지금은 예일 대학에 가 있는데 예일에서 예일 포럼 on 릴리전 이콜로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브라이언 스임은 Center for the Story of the Universe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토마스 베리 사상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토마스 베리를 치시면 그 토마스 베리가 평소에 강연했던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전에 그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토마스 베리를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루 리즈닉이라는 분이 토마스 베리 다니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토마스 베리 파운데이션에 기증을 해가지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토마스 베리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토마스 베리 그 예수 고난의 신부님이죠. 원래는 윌리엄 나탄 벨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도명으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베리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다음에 박사 학위는 워싱턴 대학에서 했는데 워싱턴에 카톨릭 대학 있죠. 거기서 하셨는데 지안 바티스타 비코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좀 오시고 그래서 아시아 사상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서양 문명, 중국, 인도 문명, 미국 원주민들의 문명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간 역사에서 지구 역사로 관심이 확대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구학자, 지올로지안 또는 지구 신학자 이렇게 호칭을 하십니다. 이분의 큰 주장은 지금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멸종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그 멸종의 속도가 그리고 멸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신생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맨 처음에 했던 분이죠. 맨 처음 그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분의 그 다음 제안은 뭐냐면은 아, 생태대 신생대 다음에 생태대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명 형태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분이 이제 그 비꼬의 영향으로 역사를 설명할 때 몇 가지 단계로 어,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비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성찰의 야만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문명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어떤 전통의 분열, 해체, 파괴와 같은 문화적 병리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이분이 하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다음에 또 이분은 그 사상가시니까 그러겠지만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직보다는 내적이고 어떤 내면적인 어떤 지혜, 상상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내면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문명사학자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사학자, 문화가 좀 내면적인 거죠. 그런 호칭을 좋아하십니다. 그 문명의 역사적 단계를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산업 물질 문명 시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석기, 신석기 시대 뭐 이런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 뭐 부족 시대다, 농업을 시작했다,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다 알죠. 근데 이분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주의 궁극적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철기 문명에 들어가면서는 고대 문명, 가부장제도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관심은 아, 인간의 관심은 어떤 초월자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때 세계적인 종교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근데 산업물질 문명, 산업혁명, 과학과 기술, 민족국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지금 산업물질 문명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이죠. 근데 이때 인간 마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초월자에서 우주의 물리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산업물질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지구 생태계가 무차별하게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산업물질 문명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편해진 것도 생활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야만 시대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지구 생태계와 생존의 위협이 처해지고 있고 그래서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를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물질 문명 이후에 미래 문명은 어떤 모양일 거냐 할 때 이분은 이제 두 가지로 전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첨단 과학 기술 문명. 그러니까 과학과 기계 기술을 더 첨단으로 발전시켜서 자연계를 더 정복하고 환경 파괴 문제도 극복하고 이렇게 전망하는 비전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비전은 생태 문명,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문명 형태가 또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어떤 문명 비전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에는 19, 20세기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부딪히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주의와 생태주의가 부딪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과 생태 문명의 차이는 뭐냐 할 때 그 기술이란 말을 그냥 써서 얘기를 하세요. 그 인간 기술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다 인간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구 진화 과정을 잘 보면 지구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있다. 지구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지구 기술, 인간 기술 둘을 놓고 봤을 때 인간 기술이 더 중요하다. 지구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인간 기술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에요. 그런데 생태 문명은 뭐냐면은 인간 기술이 있지만 지구 기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구 기술을 따르는 그런 방식이면은 생태 문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이런 그 논의가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쪽에서 미주, 미국 캐나다죠. 미주 쪽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죠. 저도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주도해가는 게 그 미주죠, 북미주죠. 그런데 생태 문명에 대한 논의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역시 북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할리우드에서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이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바타에 보면은 그 판도라라는 그런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나비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구에서 오는 사람 첨단 어떤 그 희귀 물질을 캐기 위해서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구에서 온 사람들은 첨단 과학 문명을 상징하고, 나비족의 이제 생태 문명을 상징하는, 그걸 이제 3D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첨단 과학 문명과 생태 문명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둘의 그 갈등 싸움을 아주 잘 그려놨는데, 처음에는 첨단 과학 문명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길게 보면은 생태 문명이 이렇게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문명으로 그리는 것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두 문명 중에서 생태 문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리고 지금 당장 메인 스트림은 첨단 과학기술 문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첨단 과학기술 문명, 지금 또 AI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100년, 5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 인류 문명을,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인간과 이제 모든 생태계의 기본 조건인 지구를 잘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 문명은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와 같이 살아갈 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생태계와 같이 살아갈 것. 그러면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뭐 만년 후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를 파괴하면 그러면 아, 다 죽는 거죠. 지구를 떠나서 딴 데가 살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는 다 되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구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지구를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는 것,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위대한 과업이다. 토마스 베리적인 표현인데, 토마스 베리는 좀 쉬운 표현을 갖고 큰 얘기를 해요. 각 시대마다 그 각자의 위대한 가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태 문명을 만드는 게 우리의 위대한 가업이라는 거죠. 300년 전에는, 그때는 중세 문명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근대를 만드는 것, 그때는 그게 위대한 가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위대한 가업은 생태 문명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의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돼요. 세계관이 문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서도 봤지만 그 산업 문명에 들어가면서 산업 문명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산업 문명을 만들거든요. 그 생태 문명의 세계관이 있어야만 생태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제시를 합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아, 만들기 위해서는 토마스 베리 표현에 의하면 네 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네 개의 지혜가 아니라 four wisdom이 아니라 fourfold wisdo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시대에서 통찰한 지혜가 통합을 이루는 지혜, 그 통합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류가 각 문명마다 이렇게 배워온 쌓아온 그 지혜가 다 축적되어야만 이거를 간신히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지혜, 원주민의 시대는 좀 신석기 시대 같은 느낌이죠. 그다음에 여성의 지혜, 그다음에 고전 전통, 이거는 철기 시대의 전통 같은 거죠. 그다음에 현대 과학의 지혜, 이건 산업 문명의 지혜예요. 산업 문명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현대 과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현대 과학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아,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원주민의 지혜는 그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 얘기죠. 근데 자연 세계와 공존하는 법, 그리고 자연 세계와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원주민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산업문명에 들어가면서 자연 세계하고 분리가 되고 다 잊어버린 건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주민의 지혜는 서양의 산업문명에 의해 야기된 생태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으로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라는 사람이 쓴 인리언 영혼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에요.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원주민들이 음, 그 문명사적으로 보면 옛날 분들이죠. 뭐 현대과학 이런 건 모르시고 그렇지만은 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그,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종교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이건 이제 북미 원주민들 얘기죠.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을 이제 세례주기에서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가지고 주일날은 성당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디언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 왜 주일날을 성당 가야 되냐 했더니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선교사가 인디언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하느님을 일주일에 하루만 만나는구나. 우리는 매일 만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그 북미주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그전에는 이 인디안 문명을 없애려고 굉장히 했고 인디안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 70년대 이후로 인디언들의 문명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원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인디언 방식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려는 작업들이 북미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 철기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산업문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남성 위주의 가부장 제도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부장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리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여성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몸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대한 지식과 연결시키고 정신을 영에, 이성을 직관에, 지적 분석을 감각적 의식에, 고립을 친밀성에,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현정에 연결시키는 이런 여성의 지혜가 생태 문명을 실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통 문화 중에 이 토마스 베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시아 종교들의 지혜예요. 그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이런 지혜들이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인간과 우주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생태 문명을 실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자료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 유학자 중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 뚜 웨이밍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어, 유학을 연구하는 그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 토마스 베리하고 아주 가깝죠. 뚜 웨이밍이 그 유학의 비전을 인간 우주적 비전, 엔트로픽 코스믹 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그 인간하고 코스모스를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는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주는 대우주고 그리고 인간은 소우주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 방식이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인 우주가 서로 상응하는 방식이 이 산업 문명에는 없는 거죠. 서양 문명은 없는 거죠. 이런 문명이 생태 문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아시아 전통 지혜. 그럼 그리스도교도는 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교는 아시아 종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 그리스도교는 그 역사 발전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안에 종말론적인 어떤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동양 종교보다 역사적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지는 역사적 역동성, 이것이 생태 문명을 만드는데 강력한 추진력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토마스 베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과학, 아, 그 현대 과학도 그, 그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통찰들을 일러준다는 거죠. 그 근대 과학 이론을 설명한 사람은 이제 그 뉴턴이죠. 뉴턴. 그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으로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우주론을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또 이 현대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진화론적인 우주론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전에 우주론은 좀 그냥 처음엔 처음부터 이런 우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빅뱅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138억 년 동안 변화해 오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같은 근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전에는 좀 막연하게 좀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느끼고 있었는데 현대 과학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 현대 과학이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주와 우주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통일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유니버스라는 게 유니는 하나고 버스는 말 또는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 다른 여러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이 인간 의식을 변화시킨 위대한 어떤 통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아, 그 연결되어 있다라는 통합적 세계관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인티그랄 월드뷰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도 다 연관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연에서 다른 피조물만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지구는 또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어, 이런 그 인티그랄 월드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서 생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종교와 과학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통적인 세계관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교인 경우는 이제 창조론, 성경의 가르침만 이제 쫓아갔는데 현대 과학은 새로운 진화론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그러니까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창조론과 현대과학의 진화론의 종합이 필요하다. 근데 그 앞에 그거를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때야르드 샤르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의 샤르댕은 그, 어, 이 둘의 종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그래서 때야 샤르댕은 우주가 처음부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우주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는 한 이야기의 두 가지 면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동안 구원 과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는데 창조 과정에 대해서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것을 때야르드 샤르댕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베리는 진단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때야르는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과학과 기술의 후유증이 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보지 않았다라는 것. 생태 파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아시아 종교는 진화 과정에서 낙후된 종교로 보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걸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때야르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통합적 세계관인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중심주의, 지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같이 사는 그런 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주의. 근데 그거를 좀 표현하면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다. 이런 표현을 토마스 베리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그 주체들이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주는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주의 어떤 공동체성을 아, 파악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구는 오직 통합적으로 기능할 때만 온전히 존재한다. 그 지구는 그 처음부터 인티그랄 엔티티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국경도 나누고 뭐 나눴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지구 지금 두 번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생물종의 멸종, 한 번 멸종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1차적이고 인간은 2차적이다. 지구에서 모든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구 진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구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맨 마지막에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판단, 인간 행동에 따라서 다른 동물종, 식물종을 멸종시킬 수도 있고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지금 굉장히 커진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살리고 하는 그 생태윤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계관을 제시한 다음에 토마스 베일은 뭐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네 개의 시스템, 네 개의 체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인데 산업문명 때에도 얘네가 그 산업문명식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문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종교가. 근데 생태 문명도 그 생태 문명의 세계관, 어,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만 생태 문명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산업문명에 들어가면서 정치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금 제일 잘 돼 좋은 거라고 보지만 민주주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권리는 인정을 받지만 다른 생물종들은 전혀 권리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생물종들도 다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데모크라시가 바이오크라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바이오크라시라면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쪽 논의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바이오크라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바이오크라시 쳐보시면은 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태까지는 나라가 중요했죠. 민주주의 한 국가. 그래서 이제 나라들의 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종들의 연합, 유나이티드 스페시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기본은 이제 법이잖아요. 그 법으로 틀을 잡는데 어때까지는 인간만 규정하는 인간만 법인격이고 또 회사 같은 것도 법인격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생태계의 동물들이건
어떤 하여튼 강이라도 이렇게 그대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는 지구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법이 필요하다고 토마스 베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뉴질랜드, 에콰도르 뭐 이런 데서 자연이 존재할 권리 뭐 이런 거를 헌법으로 획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이익 경제에서 생태 경제, 한 나라, 한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서는 안 되고 지구와 인간 전체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생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지구 경제가 부도가 나면 그때 뭐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에서 지금 그 정치보다도 경제계, 다국적 기업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생태적 책임이 지구의 생존에 큰 세활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통합적 교육. 어태까지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제일 길게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대부분 다 인간 중심주의고 또 오래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타편화된 교육, 전문화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는 다 스페셜라이즈예요. 근데 스페셜라이즈의 다른 표현은 프라그멘티드거든요. 파편화된 교육이에요. 그거 갖고는 지구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제 간 인터디시플리너리 하든지 인티그랄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 대학이 없어요. 모든 대학은 다 디파트먼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인티그랄하게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대학이 있어요. CIIS.edu인데 애가 그,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포 인티그랄 스타디스라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라이언 스임이에요. 브라이언 스임은 원래 수리 물리학자였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 세상을 수로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이 뭘 느끼냐면 자기한테 공부하고 나간 학생들의 반 이상이 그 수리 물리학을 어디서 쓰냐면은 방위 산업체에서 쓰는 거예요. 그 방위 산업체 미사일 만들고 총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힘으로 폭탄을 쏘면 얼마큼 날아가서 얼마만큼 파괴하느냐. 여기에 충격을 받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토마스 베리를 만나요. 토마스 베리를 만나면서 과학이 뭔지, 인간이 뭔지를 다시 배워요. 그러면서 그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역할 이런 게 뭔지를 배운 다음에 지금은 이제 철학적 우주론자라고 하면서 밖에서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으로 인간은 그래서 토마스 베리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과 대화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는 자기 안에 매몰된 자폐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지구의 진화 과정 중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과도 많고 어떤 과에서도 그 지구 전체 생태계 안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간은 지구 진화의 절정이며 지구 생태계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전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우주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경축하는 존재이다.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인간은 우주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경축하는 존재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종교도 창조 영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좀 창조 영성이 원래 있었는데 조금 약하게 했던 거죠. 그 원죄에 근거한 구원 영성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빨리 신락을 했어요. 그래서 복락하는 것 이것만 가르쳤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다고 그러시고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원복 원래 원복이에요. 오리지널 블레싱에 근거한 창조 영성. 이 세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더 잘 좋도록 하는 뜻에 맞게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창조 영성인데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 윤리가 강조되어야죠. 그동안은 인간관계 윤리는 강조를 했는데 이 생태계 윤리 이런 건 강조 안 했는데 강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토마스 베리가.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문명의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토마스 베리가 어디 가서든지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끝난 다음에 항상 질문이 있어요.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문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듣던 사람 중에서 누구가 꼭 질문하는데 문명의 전환이 가능한가? 근데 그 토마스 베리는 가능하다. 물론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태 문명이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꿈에서 지치지 않는 그 액션 플랜이 나오거든요. 꿈이 행동을 추동한다. Dream drives ac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칼 융의 표현인데 그 칼 융의 표현을 칼 융은 조금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 꿈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문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의 꿈, 우리가 공동의 꿈을 꾸면은 그것이 인류 전체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구를 살리는 생태 문명이 우리 공동의 꿈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토마스 베리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 토마스 베리가 맞다고 이제 쫓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토마스 베리에 대해서 아,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아, 조금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사셨다 돌아가셨다 그럴까요? 특히 교회에서도 뭐 별로로 했죠. 교회에서 무슨 경고 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 가르침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런데 2013년에 토마스 벨이 돌아가시고 4년 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교황님 되시고 2년 후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2년 후에 참여발전 회칙을 내시는데 거기서 그 참여발서 안에 토마스 벨이 얘기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살아계실 때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지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참여발서 안에 당신 가르침, 당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베리와 회칙 참여발서는 너무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교황님이 환경 문제를 하고 싶으신데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베리 누구를 불러서 이제 초안을 만드는데 토마스 베리 제자가 가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상이 토마스 베리 사상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아, 토마스 세상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토마스 베리도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고 또 게다가 교황님 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두 분이 만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베리 사상이 참여바에서 다 들어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테이아르 사르댕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테이아르 사르댕에 대해서 그 참여바에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81항 참여바에서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타시비라는 게 인간을 설명하면서 어, 진화 과정하고 창조론, 진화론과 창조론을 종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각주를 붙이는데 각주 53회 이에 관해서는 때에 살등 신부 업적을 참조할 것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그 전에 이때의 살등이죠. 그 전에 아까 이게 다 했죠. 그 진화론 창조론 조화를 위해서 애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 사람이 고생물학자래요. 학자예요. 그래서 고생물학에 대한 논문은 발표가 됐는데 그 진화론적인 것을 신학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재해석한 글은 생전에 한 권도 출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허락을 못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밖에서 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 후에 62년에 교황청 관보에서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때야 글은 아직 의심스러운 점과 오류가 많기에 그의 사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라는 경고문이 떴어요. 이게 경고문이에요. 이게 라틴 그때는 다 라틴어로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이니까 이게 영어 번역본이에요. 이게 시오리어스 에러가 있고 앰비규이트가 있고 그래서 아, 그, 그 대인조로부터 그 알려지지 않도록 전달되지 않도록 프로텍트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경고문이 떴던 거죠. 그런데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때르사르댕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거죠. 그거는 때이아르를 공식적으로 복권시킨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가톨릭교 입장이 창조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데이터는 진화론이 더 잘하죠. 근데 우주의 의미, 가치, 목적은 창조론, 종교의 영향인 거죠. 그 둘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참미바이소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참미바이소 보면은 그 85항에 보면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럼 즉시 우리는 생각하냐면은 성경이죠. 그런데 참미바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낸 책이 두 권인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피조물. 이 두 권의 책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각주 신학대전에 붙어 있어요. 이 신학대전은 너무나 유명해서 누가 썼는지도 없어요.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두 권의 계시예요. 하느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창조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베리가 이 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토마스까지 하고 당신 묘지서까지 이렇게 쓴 거잖아요. 묘지석에 들어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당신 모든 우주가 당신을 드러낸다고. 그 얘기가 다시 참미바에서 그대로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경고 먹었다는 거 아시나요? 신자분들이 그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단죄를 받고 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사를 보면은 새로운 세계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변해요. 근데 변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 신학과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고를 먹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경고를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천년을 주도했던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두 번째 천년을 주도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자기가 기대는 철학자가 있어요.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대는 철학자는 플라톤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기대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예요. 이거를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게 라파엘로가 교황님 집무실, 바티칸 교황님 집무실에다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시작하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다시
교회가 확연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 다 몰아넣었어요. 근데 제일 가운데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모든 학자들이 다 있어요. 이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인데 여기가 소크라테스예요. 이 사람 소크라테스. 여기 두 사람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플라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을 영향받은 사람이 아구스티누스고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 플라톤만 영, 아, 플라톤의 영향만 받은 아구스티누스가 주도했던 첫 번째 천년은 플라톤의 철학을 쫓은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가 중요하냐면 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이 아래를 보죠. 아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을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아래만 중요하다고 건 당연히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천년은 둘 다 중요하다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껴얹는 거죠.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거예요. 어, 플라톤은 진리가 어디냐면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잘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 아구스티누스가 이 세상에 죄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도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고 그런 거죠.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 받아서 이 세상에도 하느님의 계시가 있다. 하느님 뜻대로 안다고 이렇게 이어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천년의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인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천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두 번째 천년은 통했는데 세 번째 근대과학, 현대과학을 지나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현대과학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적인 우주관, 진화론적인 우주관의 근거에서 신학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 테이어 사르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어 사르댕이 세 번째 천년을 주도하는 신학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토마스 베리는 그렇게 봤는데 그거를 본격 시작한 것이 참여받으소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성당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인지 부조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최첨단 과학을 배워요. 근데 성당에서는 옛날 성경만 배워요. 그럼 둘 사이에 인지 부조화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최첨단 과학과 같이 새로운 우주론과 같이 대화하면서 신학을 펼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바티칸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 신학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런 거예요. God After Dying. 다인 다음에 나오는 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A Theology of Evolution. 존 호트라는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종교와 과학, 사이언스 앤 릴리전이라는 책인데 그다음에 이건 Physics, Philosophy, Theology, A Common Quest for Understanding. 요거는 어, 교황청에서 천문대가 있는데 그 천문대에서 주관해서 그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펴낸 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대학 출판부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신앙에 더 자리를 잡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